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24년 공무원 7급 5번부터 8번까지의 문제들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가 아주 매끄럽지 않은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공부할 만한 거리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차근차근 하루에 4개씩만 정리해 봅시다. 다음 중 정책 딜레마 모형. 아시겠지만 정책 딜레마는 너무 상충되는 두 가지의 정책 대안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이 잘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이죠. 상충되는 대안들의 선택 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정책 딜레마가 성립하려면 제가 일단 정책 딜레마가 절대 통합될 수 없는 분절성, 분절성, 단절성이 있어야 되고 그 두 가지의 대안이 상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크기도 균등해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의 불가피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 굉장히 명료한 경우에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정책 문제에 대한 정보 조직의 관할이 명확하게 구분될 때 정책 딜레마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책 문제에 대한 정보 조직의 관할이 명확하게 구분되면 오히려 딜레마 상황이 발생할 수 없죠. 관할이 확실하다면 알아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보통은 관할이 중첩되어 있어서 의사결정을 여러 개의 기관이 함께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대안들이 만약에 상충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문제에 대한 관할이 명확하게 구분될 때에는 오히려 딜레마가 발생하기 어렵다. 정책 딜레마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굉장히 대안이 추상적일 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료할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선제고요. 3번입니다. 정책 딜레마 상황에서는 갈등 집단들 사이의 내부 응집력이 약하다. 이거는 뭐냐면 딜레마에 발생했을 때 A 정책 주장하는 집단과 B 정책 주장하는 집단 이들 사이 내부의 응집력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갈등 집단들의 내부 응집력이 굉장히 강해지겠죠. 왜냐면 싸우고 있으니까. 4번입니다. 정책 딜레마는 갈등 집단 간의 권력 불균형 상황에서 발생한다. 왠지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균등성. 둘이 비슷해야 싸우는 겁니다. 한쪽이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오히려 권력이 균등하게 이루어졌을 때, 권력의 균등성이 나타났을 때,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4번, 요거 틀린 전제입니다. 자, 5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이고요. 자, 6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은 모두 하부기관입니다. 중앙행정기관 들어가면 최고관리층이 있고요. 그 다음 하부기관이 있죠. 하부기관 중에 개선에 해당하는 기관이 보조, 참모에 해당하는 기관이 보좌. 이렇게 정리되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다음 등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했죠. 보조기관은 조직의 규모가 커진다면 그러면 조직의 장에게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 직접적인 개서적인 서열이 워낙 커지게 되면 장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들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 뭐 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호자 기관은 개선의 통솔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보좌 기관들은 개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모의 역할을 하죠. 참모를 많이 둘 수 있다면 그만큼 개선이 지금 조직에서 통솔할 수 있는 범위도 이전보다 더 확대될 수 있고요.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맞는 선지고요. 자, 보조기관에 대한 얘기 있죠? 보조기관은 부문 간의 조정이 용이하다,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 근데 보조기관은 사실 이런 게 이루어지려면 조직이 굉장히 유연한 형태의 조직이어야 되거든요. 부문 간의 조정도 되게 쉽고 운영도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오히려 보조기관은 너무 정해져 있는 역할, 권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해진 일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 부문 간의 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조기관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조직이 바로 관료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관료제 조직의 특징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 사실 조직 운영의 효율성은 지금 부문 간의 조정을 할 수 있을 때에도 없을 때에도 나름대로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요거 부문 간의 조정이 용이하다는 요 표현이 틀린 선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6번은 아주 매끄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특징을 한 번 더 보신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문제에서는 2번 선지하고 4번 선지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급한 내용들 위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입니다. 다음 중 신공공 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너무 중요하죠. 고객에 대한 시민의 봉사라고 주장하고요. 행정이 가치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담론을 통해 공익을 도출해야 합니다. 시민의 참여,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걸 주장하죠. 다양한 단체와 조직의 이익을 조정하는 정부의 역할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신공공 서비스 이론은 기본적으로요,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봉사해야 한다. 다양한 단체와 조직의 이익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러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들의 이익을 막 조정하는 게 아니라 필요를 요청하면 그때 서빙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좀 가소평가한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적인 목표 성취를 위해서 수단적, 기술적 전문성을 중시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수단이나 기술적인 전문성에 대한 언급은 딱히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4번입니다. 이 문제 역시 지금 보시는 1번하고 2번 이게 진짜 중요하고요. 사실 뒤에 있는 3번하고 4번은 여러분들이 너무 눈여겨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선지인 것 같습니다. 1번, 2번 위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8번입니다. 다음 중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혼합주사 모형은 개인적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이고요. 점증 모형은 너무 수단을 강조하기 때문에 수단으로 인해서 목표가 수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족 모형은 공무원의 보수주의, 책임 회피 등을 심화시킬 수 있고요. 최종 모형은 계속해서 피드백이란 과정이 들어갑니다. 초정책 단계, 정책 결정 단계, 정책 결정 이후 단계, 환류 단계. 그래서 계속적인 환류를 할 수 있다. 정책 결정의 단계를 소개해서 계속적인 환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보시는 최종 모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선지는 아주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요거 점증 모형은 수단에 의해서 목표가 수정될 수 있다라고 본 선지도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잘 봐주셔야 합니다. 어, 공무원 문제가 제가 항상 욕하잖아요. 네. 공무원 문제가 매끄럽지 않고 너무 출제자의 의도대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어제 풀어봤던 문제들도 오늘 풀어보는 문제들도 앞으로 계속 보는 문제들도 약간 그런 형태가 있어서요. 제가 이들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얘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라는 건 지금처럼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하지만 답을 못 찾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 정도로 패스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무원 문제 어떻게 대비하면 좋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쩔 수 없죠. 지금 이 상황은 모두에게 다 동일한 조건이니 우리는 그냥 원래 일행직 공부하는 것처럼 그냥 공부를 하는 것 그리고 공무원 스타일의 문제들을 마지막에 풀어보는 것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안녕.